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재개했습니다. 노조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배달기사와 대리운전사, 프리랜서 등 이른바 노동약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이 대거 발표됐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스승의 날과 부처님 오신 날 메시지를 내고 기념식과 봉축 법요식에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5월 내내 진행되고 있는 동행축제가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들과 손잡고 곳곳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남원 춘향제에서는 백종원 대표의 컨설팅으로 바가지 요금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이 재개한 민생토론회, 이번이 25번째인데 눈에 띄게 달라진 게 좀 있죠? 네, 이제 민생 토론회 하면은 대통령의 모두 발언 이후에 뭐 장관 보고하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장관 보고를 완전히 없애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민생 토론에 참석한 많은 그 국민들의 의견을 지금 청취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건설 현상 근로자라든지 또는 뭐 그 아이돌 출신의 페인트공이라든지 다양한 그러한 그 노동 약자들이 등장해서 자신의 처지를 그 직접 대변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이색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도 점심도 거르고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하는 아쉬움을 표할 정도로 네. 활발한 그러한 그 민생 토론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남편과 함께 배달 일을 하다 계단에서 넘어져서 산재를 당한 부인. 물론 이분도 특고 노동자인데 이분이 울먹이면서 한 말이 또 여러 참석자뿐만 아니라 이걸 지켜보던 시청자들에게도 큰 공감을 일으켰죠. 자, 이번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노동약자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미조직 근로자들을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했다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이 법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또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 조정 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습니다. 또 노동약자들을 위한 표준 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저 모두 발언을 할 때는 넥타이를 보신 대로 맸는데 이제 이게 끝나고 참석자들과 자유 토론을 할 때는 넥타이 전부 좀 풀고 편하게 얘기합시다 하면서 전원 노타이 차림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요. 노조가 없는 미조직 근로자들을 위해서 공제회, 노조가 없으니까 공제회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또 분쟁 조정협의회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한 약속을 한 거죠? 네, 지금 대통령의 공약 중에 노동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연금개혁, 이 중에 이제 노동개혁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노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이야기가 될 정도로 세계적으로 한국의 노조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이 솔직히 사실입니다. 네. 대형 노조와 관련해서. 그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 노조는 굉장히 그 거의 뭐 군대 이상으로 조직화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조직화되어 있는 노조의 구성원들의 숫자는 조직화되지 않은 영세 그 노동자들에 비해서 숫자는 훨씬 적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조직화가 됐는데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과다대표되어 있는 건데 대통령이 지금 만난 사람들은 다수이고 조직화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고 본인들이 이렇게 대통령 앞에서 민생 토론에서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만약에 이런 민생 토론이 없었다면은 마치 또 그냥 황야에서 물 울부짖는 것과 같은 사실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정치학 네. 교과서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직화되지 않은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질병이라든지 상해 그리고 실업 때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네.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미조직 근로자의 공제회도 투자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해서 불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계약서 그리고 노동법원 설치 약속도 했는데요. 이 표준 계약서라든지 노동법원과 같은 약속은 사실은 여야의 그 합의에 의한 입법이 필요한데 저는 이거 야당이 반대할 근거는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 민생 토론을 계기로 해서 조직화되지 않은 다수의 이러한 그 불이익을 당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제고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들을 위한 분쟁 조정 협의회도 설치하겠다. 그다음에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이들이 기능을 익히게 되면 훨씬 그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니까는 폴리텍 대의 예산을 확대해서 이들을 위한 교육을 더 활성화시키겠다 여러 가지 약속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자세히 계속 짚어드릴 텐데요. 실제로 이 미조직 근로자분들의 하루 평균 노동 시간 또 일주당 노동 일수 참, 이 정도인가? 그렇게 느꼈어요. 심각하네요. 예, 보세요. 하루 평균 노동 시간이 거의 뭐 택배 배달,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등등 해서 이런 특수고용직, 특고 노동자들 보면 거의 하루에 10시간 가깝죠. 9시간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잠자고 뭐 필수 시간 빼면 뭐 쉴 시간이 없어요. 계속 일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의 하루 종일 일한다고 보셔도 무방하고 또 더 큰 게 주당 노동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며칠 일하느냐인데 대부분 6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쉬고 매일 일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는 구조적으로 이 특고 쪽에 있는 노동자분들이 대부분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돈을 더 버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도 좀 없잖아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을 많이 해야 먹고 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택배 노동자들 뭐 4,500, 뭐 5,600 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일하려면 엄청나게 이제 바쁘게 뛰어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속 가능하게 할 수가 없는 게 또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인 건데 더 큰 거는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일반 근로자들 같은 경우 주 4일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디는 뭐 3일 일하자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제 특수고용직에 계시는 분들은 시대 상황과 좀 거의 좀 따로 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되고요. 또 하나 더 안타까운 거는 언제 일이 끝날지 모르다 보니까 뭔가 생활에 있어서 계획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또 심리적으로요. 그런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뉴욕시에서는 최저 운임제 같은 거를 뭐 도입을 한다든가 영국 같은 데서는 대기하는 시간도 다 포함을 시키는 이동 시간 같은 것도 노동 시간에 이동 시간 다 포함해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임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결국 그만큼 이제 이런 이동 노동자들의 어떤 상황을 감안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도 결국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한 뭔가 어떤 복지 차원이라든가 대책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 이게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이 나왔지만 장관의 보고는 생략했습니다. 그 대신에 다양한 현장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더 나온 것이 이번 25차 민생토론회에 달라진 점이었어요. 자, 실제로 한 마루공 또 봉제 근로자가 윤 대통령 앞에서 마이크를 직접 잡고 본인의 노동 실태를 전하고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마루공은 직종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시간 근로 기준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낮은 임금 수준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매일 최대 주 6일 이상 매일 최대 14시간 장기 노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급이 아닌 적정한 보수를 받고 4대 보험도 가입하고 싶습니다. 봉제는 영세 하청이기 때문에 사업자하고 노동자들하고 경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고요. 저희 그 봉제 선배 전태일 열사 그 1700년대하고 그 변한 게 없습니다. 네, 저분의 얘기. 바로 그 유명한 전태일 열사가 활동했던 1970년대 서울 청계피복노조와 지금 40년 가까이 지났는데 달라진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루 노동자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한 달을 내내 일해도 서류에는 7일 미만 일한 것으로 기록된다. 자,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거죠? 이게 이제 근로기준법상 8일 이상 일하게 되면 일용직 노동자라고 해도 4대 보험을 가입해줘야 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화면에서 보셨던 임승철 선생님 얘기도 그렇고 또 다른 마루 노동자 상황을 좀 보더라도 한 달에 18일을 일했는데 월급은 4일치밖에 명세서에 적혀 있지 않고 그러니까요. 나머지는 14일은 결국은 성과급으로 이제 해서 결국 이게 이제 7일짜리 노동자를 만들어야 4대 보험을 주지 않아도 되게 된다는 이런 편법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성과급인데 네. 명세서도 없대요. 예. 이게 사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도 이제 최저임금이 좀 많이 오르면서 했던 이런 일종의 편법 같은 게 뭐냐면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3시간, 2시간, 4시간 이렇게 짧게 이제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이런 식의 편법을 좀 쓰고 있거든요. 인건비 줄이려고는 뭐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결국은 특히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경기 상황 좋지 않다 보니 이런 편법이 더 딴 데보다 만연할 수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어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더 판을 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현장에 있는 분들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네, 앞서 하신 분 적어오신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계속 잠깁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본인이 대통령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기가 막힌 거예요. 자, 미조직 근로자들의 이런 절절한 사연을 들은 윤 대통령은 노동전담법원, 노동법원이 신설돼야 되겠구나. 이런 데 대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즉석에서 나온 얘기라고 하는데 이게 자, 왜 필요한 거죠? 지금 그동안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억울을 해도 어디 가서 호소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의적으로 고용주가 그 노동 일수라든지 이런 걸 제약해 갖고 4대 보험도 제한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르다 보니까는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을 설치할 단계가 돼 있다. 이게 이제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그래서 노동부와 법무부가 이에 대해서 준비를 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연이 너무 기구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어제 민생 토론을 이렇게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거는 장관 보고는 하지 않았지만 저런 어떤 그 개별적인 그런 이제 사례들에 대한 호소가 있으면은 과연 노동부 차원에서 지금 어떤 조처를 했었는지에 대한 보고는 짧게라도 있어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런데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노동부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노동청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근로자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기 위해서 노동위원회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있는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저런 억울한 사연을 들어도 법적으로 그 악덕 기업인이라든지 고용주들에 대해서 조처할 수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노동법원을 만드는 건 좋은데요. 그럼 법원 만들어서 고소하려면 또 비용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노동자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조직화되지 않는 그런 노동자의 관점에서 저분들이 최소 비용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노동부가 일단 연구를 하고 40년이나 묵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노동부라면 진짜 이거는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좀 움직여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아쉬움을 지적을 해 주셨고요. 자, 이날 민생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 교육, 노동, 연금, 의료개혁, 이른바 이 4대 개혁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자, 주요 발언들이 아주 의미심장했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대통령은 이 4대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고요. 아마 4대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 상당수가 원론적으로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개혁에는 적을 많이 만든다. 그래서 이 개혁을 통해서 뭔가 뺏기는 쪽이 정권 퇴진 운동을 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임기 동안은
반드시 이 4대 개혁과 관련해서 문제를 짚어가겠다. 그리고 일단 단기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부터 풀어나가겠다. 그리고 배달보험과 관련해서 178만 원이 너무 비싸다. 예를 든다면 배달 종사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륜차라든지 또는 운송용 보험료가 평균 178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서 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 가입조차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저런 이륜차,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 평균 보험료가 178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막상 저런 사연을 들으면 정말 저게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 그러면은 보험료가 더 비싼지 아니면 배달을 통해서 본인이 수익이 더 많은지를 네. 또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당장 풀 수 있는 거, 배달 서비스 공제조합을 설립을 해서 시간제 보험을 확대하는 등의 그런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는 조처를 취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자,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달라진 그런 형식도 많았습니다.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이제 세밀한 것들을 보완해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을 기대해 보면서요.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요. 그중에서 이제 본인의 경험을 많이 얘기하신 그렇죠. 부분이 있어요. 네. 이제 그 전국 선생님들한테 보낸 그 대통령의 감사했던 이 축전 이 내용을 좀 보면은 화면에도 좀 나오는데 좀 보시죠. 중간 좀 아랫 부분에 그 고마운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이다. 네. 그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어린 시절 길러주신 선생님들의 생각이 많이 난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 애국심, 또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심어주셨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구구절절이 이제 선생님들에 대한 고마움, 그 선생님들의 헌신과 학생들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생각하는 스승의 날 이걸 감안을 해서 이런 감사의 뜻이 이제 구구절절에 담겨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내용들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작년에 이 스승의 날을 맞았을 때는 대통령의 은사 세 분을 초대해서 오찬을 함께 했고 그에 앞서 이제 인사를 했는데 그게 내내 화제가 됐죠. 돌아보겠습니다. 아이고, 작년 5월 15일이었습니다. 제 42회 스승의 날이었고요. 은사분들이 저렇게 이제 연로하셨고 지팡이를 짚으신 선생님도 있었고 이제 대통령이 차에서부터 이렇게 모셔서 옛날 얘기도 하고요. 저렇게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드리기도 했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세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저렇게 인사를 직접 저런 모습을 요새 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림에는 다 안 나왔지만 만나자마자 윤 대통령 이 세 분의 선생님에게 허리를 굽혀서 말 그대로 90도 인사를 한 게 화제였죠. 네, 아마 그 스승님 입장에서도 자신이 가르친 제자가 국가 최고의 어떤 그 국정 운영의 수반으로서 중책을 맡은 것에 대한 엄청난 자긍심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대통령의 행보 물론 스승의 날이기도 했지만 그 민생 토론도 그렇고 노동 개혁 그다음에 이제 교육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 아닙니까? 나름대로 자신의 개혁 의지를 의식하면서 지금 그 행보를 밟아 나가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든다면은 그 스승의 권위가 추락하는 데에는 소위 이제 학생의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스승의 권위라든지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추락해갖고 요새 그 학교에서 그 선생님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과거에 우리가 선생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인식과는 많이 달라졌는데 과연 그런 인식의 변화가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오히려 그것이 악이 될까를 생각한다면은 교육 개혁 그리고 자신이 가르침을 받은 분들에 대한 존경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본인의 인격을 그 고양하고 자신이 어떤 사회에 정말 제대로 된 그 인격체로 또는 사회적인 하나의 그 구성원이 되는데 도움을 주는지 그런 것을 좀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은 일요일인 15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야 대표, 의원들도 여럿 만났고 특히 5년 정도 됐다고 하네요. 조국 대표와도 조우를 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대한불교 조계종 정정예야 네. 성파 불기 2568년 5월 15일 올해 그 부처님 오신 날 조국 대표도 참석을 했습니다. 정당 대표 자격이었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제 저렇게 꽃도 봉행을 해서 올리고 그랬습니다. 저도 늘 부처님의 마음을 새기면서 올바른 국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더욱 키우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부처님 오신 날 축사를 이 자리에서 했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또 의미 있는 축사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죠? 네, 나와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자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갈등과 대립을 뛰어넘어 평화와 화합으로 나가는데 앞장서겠다. 이게 이제 원융 회통, 화합과 소통의 정신이 담겨 있는 사자성어거든요. 이런 부분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도 여기 참석해서 매우 서로 손까지 잡고 환담을 나누었다. 맞잡고 환담을 한참 하더라고요. 네. 어찌됐든 이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비거든요, 자비. 그리고 이 왜 중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스님한테. 그 중이 어디로 치우쳐 있지 않고 가운데로 수렴하는 개념으로서의 중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중이다?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부처님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본인은 대통령으로서 민생을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상구보리 하화중생. 법어는 항상 어려운데 한자입니다. 이걸 좀 풀어서 짚어볼 텐데 이 말의 의미가 이제 앞서 말씀하신 그런 법어와도 연결이 돼요. 어떤 뜻입니까? 상구보리라는 얘기는 위로는 깨달음을 구한다. 그 보리수의 보리죠. 그렇죠. 이게 이제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 오신 데가 보리수 나무 밑에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 중생을 교화한다라는 표현을 조금 더 풀자면 아래로는 이제 대중을 국민들을 이제 보살핀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불가의 대표적인 수행할 때 잠언이기도 한데요. 네네. 내용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꼭 불교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맞죠. 다른 모든 종교들한테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어떻게 보면 종교의 존립 근거와 마찬가지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이제 봉요식에서 했던 얘기들을 좀 보면. 우리나라의 템플스테이, 선, 명상 이제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요. 영어로는 젠이라 그러죠. 그러죠. 네, 이제 이게 우리나라 한국 불교의 이런 어떤 템플스테이, 선, 명상 이런 어떤 문화들, 이런 어떤 행위들이 다른 나라에 상당히 좀 많은 영향을 또 주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젊은 이 세대들한테 굉장히 좀 마음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거든요. 특히 이제 불교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선이나 명상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려운 요즘 현실에 사실은 취업도 상당히 어렵고 또 청년들이야 그렇습니다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인플레라든가 이런 게 심하다 보니 생활하시는데 아무래도 좀 불편하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왠지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하니까 마음도 좀 무겁고요. 이런 상황에서 좀 마음을 좀 풀어주는 위안을 주는 이런 역할을 한국 불교의 이런 선이나 명상 프로그램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치하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조계종의 진우 스님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특별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미국에 가 있던 사실은 이게 우리 의지와는 반해서 가 있던 겁니다. 14세기 고려 때의 선사 사리가 반환이 됐는데 여기에 대통령 부부 특히 김건희 여사도 역할을 많이 했다 이런 감사였다죠? 네, 그래서 조계종이 영부인이 큰 역할을 해주셨다 하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고려의 선사의 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보스턴 미술관에 있었는데
사실 이 사리를 모셔오기 위해서 2009년에도 굉장히 그때부터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저게 원래 도굴품이었다 그래요? 네, 근데 2013년에 그 노력이 잠시 중단됐다가 요번에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최종적으로 올 2월 5일에 문화재청 그리고 종단 협상단이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보스턴 미술관 측과 이제 협상에 나서서 결국 이제 이 사리를 반환을 받았는데 이거는 대통령의 그 발언에 따르자면 한미 관계가 돈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네. 그러니까 이 외교 관계가 사실은 그 북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동맹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었는데 네. 사실은 이제 한미 관계가 복원되면서 이 문화재 그 14세기에 도굴된 거거든요. 양주 해암사의 살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반환된 것에 대해서 조계종에서 아주 큰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영부인의 역할이 컸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네, 양주 회암사라고 하면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와의 인연이 많아서 자주 머물렀던 곳입니다. 양주에 엄청나게 큰 사찰이었는데 소실이 돼서 지금은 터만 남아있죠. 자, 이어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5월은 축제의 계절입니다. 각종 지역 축제들뿐 아니라 전통시장, 거기에 굴지에 온라인 업체들까지 가세한 동행축제가 지금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남원 춘향제의 고질병으로 지목됐던 바가지 요금이 올해는 확 줄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여기 또 남원이 조금 위험한 게 작년에 그 바가지 곰때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바베큐 4만 원? 네네. 아, 이게 여기였어? 기존의 남원 춘향제에 좀 안 좋았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시청분들하고 저희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이달 말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동행하는 축제가 전국에서 한창인데요. 누가 참여를 했고 좀 달라졌습니다. 또 얼마나 깎아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동행축제라는 게 일단 우리나라 경제에 활력을 좀 넣자. 소비를 진작시키자. 그래가지고선 대형 유통사까지도 이제 동원이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 전통시장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소비 축제를 벌이자 해갖고 지금 이제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형 유통사, 그다음에 중소기업, 전통시장에다가 더해서 온라인 커머스까지요. 그 민간 쇼핑몰이 자그마치 90곳이나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글로벌 유통 플랫폼 아마존을 포함해서 8곳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 일단 50에서 90% 상시 할인이고요. 또 타임 특가도 있고 특별 기획전도 있는데 5월 한 달 내내 28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네, 전에는 이런 축제가 열리면 그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은 좀 속칭 파리만 날리고 외면받고 입이 좀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양상이 전혀 다르다죠? 예, 우리가 겨울 시즌 가까울 때 이제 그 하는 게 코리아 세일 페스타 같은 거. 이건 사실은
주로 국내 유통기업들, 온라인 업체들 주로 참여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에 있는 기성 뭐 유통업체들 중심이었다면 이번 통행축제는 거기에 그 전통시장이 1,850개나 참여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좀 여러 가지 기회를 달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 이제 본연을 의미에서 이름의 동행이라는 이름처럼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국내 유통업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그런 메모드한 그런 행사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좀 부여할 수가 있겠고요. 전통시장 어느 곳에서 이제 1,850개 중에 어느 곳에서든지 5만 원 이상 뭐 구매를 할 누적으로? 경우 그렇죠. 네. 추첨을 통해서 상품권도 지급하고 또 10,000원 이상만 구매를 하면 또 역시 추첨을 해서 설문조사를 해줘야 되는데요. 설문조사도 해주고 상품권도 지급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들을 전례 없던 것들을 다양하게 실시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전통시장에 대한 단순히 뭐 연세가 있는 분들뿐 아니라 젊은 층들한테 소구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분명히 좀 비춰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또 온라인 이런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통해서 혜택을 좀 다양하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전통시장이 꼭 오프라인에만 가서 오프라인 시장에만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프라가 그만큼 이제 옛날보다 많이 발전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전통시장 상품은 온라인 시장에서 쇼핑몰에서 구매를 해도 할인 쿠폰을 20-30%짜리를 주는 이런 식으로 좀 더 소비를 좀 높이게 하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좀 보여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소기업 벤처부가 중심이 되어 있죠. 초등학생 유명 래퍼 2학년생이라고 해요. 콜라보 영상도 찍었습니다. 잠깐 보시죠. 나는 2학년 찬호울 참이받은 친구 춤추고 랩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 나를 보며 인사 건네줘 반갑게 먼저 말을 걸어줘 웃기를 좋아하며 분실 바삭한 거 좋아하며 치킨 다가오는 여름에는 수박 네. 자, 찬호울 어린이 이 영상 조회수가 1,000만 회를 훌쩍 넘었습니다. 2학년생이니까 뭐 10살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린 나이인데 무척 뭐 기성 가수 못지않아요. 아버지가 가사를 써줬다고 하는데 정식 앨범 내서 차트권에도 올랐다고 하네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에 래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딱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면은 부를 정도의 그런 순수미가 있기 때문에 네. 더 조회수가 높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아빠가 만든 가사로 지금 1,60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정식 앨범도 냈답니다. 해피랍니다. 네. 지금 이 노래, 이 뮤직비디오도 해피월드예요. 행복한 세상. 그러네요. 그래서 2024 동행축제의 홍보 영상에 출연했을 뿐만 아니라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기가 지금 절정에 달하는데요. 이 친구의 그 영상 조회수가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동행축제에 대한 관심도 높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활성화된다라면은 지역의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 수도권과 지방과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그렇죠. 여러 가지 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꼬마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어린이 아주 인기가 대단하다고 하네요. 이번 동행축제는 굴지에 손꼽힐 만한 온라인 쇼핑몰들이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가세를 했고 그래서 그 효과는 더 커졌습니다.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업체들이죠? 예, 이게 저도 이번에 이거를 보면서 단순히 오프라인 전통시장 중심이 아니라 이렇게 온라인 업체랑 같이 한다는,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제목도 아주 부합을 하는 거고요. 이게 경제적이나 전략적으로 상당히 좀 주요한 그런 전략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표에서 좀 나옵니다. 위메프, 티몬, 그립, G마켓 이런 회사들. 다 흔히 알고 자주 이용하시는 그런 온라인 쇼핑몰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또 있어요. 예. 오아시스, 카카오, 예, 이런 SK, 신선식품 유통업체도 들어있고 카카오, SK스토어, NS홈쇼핑 이런 홈쇼핑 업체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렇게 대거 참여를 하고 또 지원 업체들도 20개, 30개씩 이렇게 대부분 120개나 되고 합쳐서 할인 쿠폰도 제공을 하고
라이브 방송, 라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라방이라고 하죠. 유명인들이 나와서 라방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 관심들이 모아질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왜 제가 이 온라인 유통업체들을 여기에 대거 참여시킨 게 효과적이다, 전략적으로 참 좋은 의미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네. 요즘에 쇼핑 방식이요.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보고요. 뭐 심지어 입어보기도 하고 아 이거 괜찮네 하고 결정을 한 다음에 맞아요. 온라인 쇼핑몰에 가서 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거 오래됐죠? 네, 이게 젊은 친구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중장년들도 다 이런 식으로 쇼핑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아예 이제 오프라인 축제뿐만 아니라 온라인이랑 같이 겸부한 이런 식의 축제를 펼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 이게 아주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이 5월 이제 15일쯤 돼서 지나간 것은 뭐 소개해드리 그렇고 계속 열리잖아요. 후반전처럼. 이번 동행축제의 또 다른 특징, 다양한 현지 축제와 연계가 됐다는 겁니다.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많네요. 네. 우선 17일에서 26일까지요. 섬진강 기차 마을에서 곡성 세계 장미 축제가 열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건 남원의 동행 축제인데 밀양에서도 그 아리랑 대축제. 이건 이제 영남에서 열리는 거죠. 밀양 강변에서.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충청도 괴산에서 빨간맛 페스티벌이라 그랬고 유기농 엑스포 광장에서 지금 그 페스티벌이 열리고요. 이름이 그다음에 재밌어요. 빨간맛 페스티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간 맛이니까 아마 유기농과 관련한 뭐 토마토가 나오나 싶기도 하고요. 네. 괴산이 그다음에- 또 고추가 좀 유명한 네, 동네이기도 고추일 것 합니다. 같다라는 고추,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다음에 부산 영도 아미르공원에서 글로벌 커피 페스티벌이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을 방문해서 이렇게 한국이 사실은 상당히 그 오밀조밀하거든요. 그렇게 그 교통으로 보면 다 일일 생활권에 있으니까 이렇게 쭉 한 바퀴 네. 돌고 오시라고 그 다양한 지역 축제와 이렇게 연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다양한 축제들을 즐기고 또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도 돕겠다면서 나선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게 있죠. 바로 바가지 요금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그 우려까지 했어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가 덤핑이나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고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가 없도록 민관이 함께 예방하고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올해 초에 구체적인 바가지 요금 근절책까지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했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세부는 지역축제 바가지 요금 문제가 국내 관광 수요 관리 측면에서 중요함을 인식하고 축제 주관 기관들과 협력하여 작년 7월 18일부터 먹거리 가격 사전 공개 캠페인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는 먹거리 가격 정보 이외에도 사진과 중량 정보까지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저희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였고요. 대한민국 구석구석 사이트 내 축제 통합 페이지를 통해 많은 분들이 축제 방문 전 먹거리 가격을 사전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량과 가격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문체부가 밝힌 바 있습니다. 어떤 불이익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역 축제에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축제들도 있단 말입니다. 문화관광 축제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인데 먹거리 사전 그 가격 사전 공개를 하지 않으면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하지 않겠다. 아무래도 이제 지역 축제들이 정부 지원을 하지 않으면 뭐 지자체에서만 가지고 하려면 쉽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페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또 단순히 먹거리 가격 사전 공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 점검단을 직접 그 행사에 직접 파견을 해서 실제로 공개한 가격대로 물건들이 가격들이 결정이 되어 있는지 실제로 또 물건을 주문해 봤을 때 나오는 물건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터무니없이 적게 나오는 게 있는지 이런 것도 다 보겠다는 거죠. 그 무게도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됐던 것들 중에 보면은 그 2만 원짜리 순대 또는 뭐 7만 원짜리 뭐 그 옛날 전통 과자, 그다음 앞서 뭐 남원 얘기할 때 나왔던 뭐 4만 원짜리 바베큐 사진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가격 대비 너무 양이 적고 부실했거든요. 4-5쪽에 뭐 그러니까요. 15,000원 받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사진으로 본 분들은 실제로 가서 사드신 분들이야 더 속이 타고 뭐 괴롭겠지만 실제로 보신 분들도 사진으로 보신 분들조차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이번에 근절을 시키겠다 이게 이제 정부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춘향제로 유명한 전라북도 남원시는
외식 사업가 백종원 씨와 손잡고 바가지 요금 근절에 나섰는데요. 직접 보겠습니다. 여기 또 남원이 조금 위험한 게 작년에 그 바가지 요금 때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바베큐 4만 원? 네네. 아, 이게 여기였어? 예. 이렇게 오래된 축제는 사실 몇몇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저평가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역 주민들이 되게 노력해서 여태까지 명맥을 잘 이어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사실 남원시에서 저희 더본코리아에 요청을 해서 이번 남원 춘향제의 음식 부분을 저희가 컨설팅하고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걸 지원해서 이렇게 좀 오래되고 역사 있는 전통 있는 축제를 잘 한번 살려보자. 저희가 대신 들어가는 이런 축제들은 뭐냐면 절대 자릿세가 없습니다. 네, 저 마지막 말에 포인트가 있어요. 백 대표가 뜨자 춘향제의 고질병인 바가지 요금이 거의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 어느 정도 효과가 났나요? 네, 지금 보니까 작년에 아까 말씀하신 바베큐가 4만 원인데 지금 장작나무 직화구이 통닭이 15,000원. 그다음에 작년에 해물파전이 18,000원인데 지금 참나물 부추장떡이 3,000원. 그러니까는 합리적이네요. 네, 근데 음식값이 확 줄었다 그러는 건데 그럼 왜 처음에 이렇게 음식값을 늘렸느냐 보니까 그 부스를 배정받아 갖고 그걸 나눠서 자릿세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쪼개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값을 올려가지고 더 그 나쁜 평판을 듣게끔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 유명인인 백종원 씨에게 컨설팅을 맡겨가지고 음식값을 그냥 확 그 내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평판도 많이 나오고 그렇다 그러는 것인데 이게 한 번 이렇게 그 나쁜 평판이 돌면은 우리나라는 군중 심리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안 가거든요. 오래 가죠, 그게. 예, 그러니까 사실은 백종원 씨가 아니더라도 이게 지자체 차원에서 저걸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백종원이라는 인물이 들어가면서 이제 오히려 더 이렇게 부각이 되고 음식도 값도 내려가고 그래서 이제 춘향제에 더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효과는 내는 것 같습니다. 자, 부침개 2개, 막걸리 한 병에 9,000원 냈다.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저게 너무 신기하니까 그거 가격표까지 찍는 인증사진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자, 들으신 대로 문제는 자릿세였다고 합니다. 어딜 가나 대한민국 이 자릿세 큰 문제인데 백종원 대표가 낸 해결책 뭐였습니까? 지금 정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남원 춘향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웬만한 지역시도 다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수익을 남기려다 보니 이 부스를 팔아야 되고 또 일부에는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한다고 또 무료로 부스를 제공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그 부스를 자기들이 쓰는 게 아니라 외부 이제 사람들한테 뭐 너댓 배 이렇게 비싸게 팔고 그러니 당연히 그분들이 물건값을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음식도 부실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경제 논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백 대표가 해결하는 방법 단 하나. 자릿세를 없애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아까 인터뷰에서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한 방법을 왜 지금까지 지자체들은 안 했는지 지금 정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좀 그게 답답한 내용이 되는 생각이 되는 건데요. 결국 이제 이렇게 하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다른 모든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선순환이 되는 거죠. 핵심을 제거했군요. 그렇죠. 물건값도 떨어지고 가성비도 좋아지고 그렇게 되니까 여기를 찾아온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더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러니 당연히 작년에 왔던 관광객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고 이렇게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상황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네. 자, 중소기업벤처부는 이 동행축제를 9월에도 열 생각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내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해외, 특히 베트남까지 그 시장, 영토를 넓힐 계획이라고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해외에 좀 초점을 맞추겠다. 베트남에서 개막식을 하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다. 시범 운영 후에서 이게 결과가 좋으면 몽골, 우즈벡에서도 해보겠다. 이런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물건을 이렇게 수출하려면은 그 수출에 필요한 절차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축제와 엑스포를 적당히 이렇게 그 혼합해가지고 마치 또 거기서 이렇게 큰 그 박람회식으로 네. 한국 물건을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그 나라 국민들에게 선보이면서 한국의 이미지도 제고하고 물건이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활로를 만들겠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 한류에 힘입어서 지금 베트남이라든지 몽골 같은 데로 확장하겠다라는 것인데요. 뭐 좋은 아이디어예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그 첨언을 하자면 국내든
또는 해외든 간에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만큼 거기다가 전시에는 중소기업의 물품들이 팔려야 되는 거잖아요. 매출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품질이 어느 정도인지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꼼꼼한 체크도 필요하고요. 일단 국내에서 탄탄하게 이미지를 확보한 다음에 해외로 진출하는 것도 하나의 순서다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성수동 팝업 스토어 같은 걸 동행축제에 넣어서 네. 베트남에서 해보겠다는 건데 성공 가능성 얼마나 봅니까? 저는 이 팝업 스토어를 긍정적으로 보는 게요. 홍대에 가면요. 라면 팝업 스토어가 있거든요. 있죠. 그래서 대박입니다. 그게 뭐냐면 대부분 외국인 관광객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수동이라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핫한 지역에다가 이렇게 팝업 스토어를 만들어서 선보인다. 지금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확장성을 가지고 활용한다 그러면 이걸 뭐 국내도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게 결국은 소위 말하는 지금 한류 바람이 자꾸 뭐 좀 이제 꺾이는 게 아니라 우려들이 있잖아. 이거를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새로운 방향으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행사에 깃발을 드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깃발이 계속 펄럭이게 하는 세심한 지원, 디테일에 모든 게 있습니다. 모든 디테일도 악마도 이 세심한 데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임종윤 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요일 생방송 정책인의 이슈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 방송은 KTV 유튜브로는 언제든지, 이 채널로는 내일 아침 6시 5분부터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